창밖으로 스며드는 봄햇살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은 아버지 이상훈의 66번째 생일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준호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감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뒤이어 작은 아들 민수도 나타났다. 둘 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다. 상우는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맞이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상훈의 미소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스쳤다. 민수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고 각자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재산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 그 짧은 문장이 상훈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온 것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아껴온 모든 것들이 단 한 줄의 요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미리 받아두면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도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것.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상훈의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칼날을 빼내지 못했다. 상훈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자식들의 본심인가? 그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민수의 눈에는 어설픈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둘 다 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업가처럼. 상우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마. 두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들은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릴 거라 기대하는 듯 했다.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뜬 두 아들을 바라보며 상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묘하게도 상훈의 마음속 결심과 닮아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제는 진짜 교훈을 가르쳐야 할 때였다. 상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온화한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삶의 풍파를 겪어온 한 남자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긴 표정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의 불빛 아래 상우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통장, 부동산 문서, 증서들. 그의 손끝에서 한 편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몰랐다. 그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제 막 해안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상우는 여전히 두 아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저 생각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준호와 민수는 점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함께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다. 상우는 2층 침실에 있었다. 몸이 좀 불편하다며 일찍 누운 참이었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두 아들의 목소리가 천장을 타고 선명하게 전해졌다. 형,
아버지가 계속 미루시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였다. 불안함이 가득 담긴 어조였다. 그러게. 이렇게 끌면 우리만 손해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준호의 대답이 이어졌다. 상우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 귀를 기울였다. 아들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형, 솔직히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겠어?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아? 순간 상훈의 눈이 번쩍 떠졌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더 들어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도 그래. 어차피 관리도 안 되고 집은 우리가 나눠 갖고 아버지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 좋지. 준호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처럼 술술 흘러나왔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데? 이 집이랑 강남 아파트, 그리고 시골 땅까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20억은 될 것 같던데.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상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복도로 나가 계단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래층이 더 잘 들렸다. 예금도 있잖아.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 통장 몇 개 합치면 5억은 넘을 거야. 와, 그럼 형은 이 집하고 예금 절반, 나는 강남 아파트하고 나머지 예금. 아니지, 내가 장남인데 조금 더 받아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형제간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형,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공평하게 나누든지 해야지. 공평?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더 먹었는데. 아버지 모시는 것도 내가 더 했고. 뭐? 형이 언제 아버지 모셨어? 명절 때나 얼굴 비추면서.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이미 자신들의 것인 양 나눠 가지려 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종이를 펼치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날선 목소리들. 모든 것이 상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상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책장 뒤편 숨겨둔 금고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상우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최종 유언 및 재산 처분 계획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것을 10년 전에 작성해 두었다. 당시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가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 상우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재산 목록,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별 조항들.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형제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그저 나눠 가질 재산의 출처일 뿐이었다. 상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깊이 탐욕에 빠져드는지 지켜봐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상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상우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전 만들어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변호사 연락처, 공증 서류, 계좌 이체 내역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아래층의 소란이 점점 잦아들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현관문이 2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요함이 다시 집안을 채웠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 아들이 펼쳐놓고 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산 목록, 부동산 시세표, 심지어 요양원 팸플릿까지.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고 천천히 찢어버려.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그 위로 상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진짜 승부가 펼쳐질 차례였다. 월요일 아침 상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는 날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법무법인 정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상우는 예약해둔 변호사 이름을 말했다. 10분 후 그는 고급스러운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백발의 중년 변호사 김재훈이 자리했다. 이상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김 변호사는 20년 전부터 상훈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다. 상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김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다. 상훈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두 아들의 태도, 그들이 나눈 대화, 요양원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이해했습니다. 먼저 기존 증여 예약 계약부터 취소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작성했던 사전 증여 약정 모두 무효화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상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가끔 질문을 던지며 법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2시간에 걸친 상담이 끝날 즈음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일주일이면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증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상우는 악수를 나누고 법무법인을 나섰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한편 준호와 민수는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재산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 정도면 15억은 되겠는데 빨리 처리해야 해. 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제는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카페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그들은 아버지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쉽게 넘어올 거라 믿었다. 상훈이라는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었다. 그 시각 상훈은 은행에 있었다. 창구 직원과 마주 앉아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계좌를 하나로 통합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다른 곳으로 이체했다. 직원이 물었다. 고액 이체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부금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후원해온 재단이 있어서요. 상훈의 대답은 담담했다. 직원은 서류를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상훈은 새로운 통장을 받아들었다. 이제 이 통장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와 은행 직원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부동산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 소유권 증서, 아파트 등기 부등본, 시골 땅 문서. 하나하나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에 메모를 했다. 오후 내내 그 작업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수랑 같이 뵈러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오너라. 상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준호는 아버지가 마음을 정리한 줄 알았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오케이 하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마무리하자. 그러나 상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다. 변호사가 약속한 일주일 그리고 주말. 타이밍이 완벽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수요일 상훈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다. 김 변호사가 완성된 서류들을 보여줬다. 새로운 유언장, 증여계약 취소 통지서, 재산신탁계약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제가 공증인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상훈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모든 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준호와 민수에게는 언제 통지할 예정입니까? 주말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만나볼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가족 분쟁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이상훈만큼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목요일 상훈은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다. 시골 땅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매매 가능성을 타진했다. 중개인이 말했다. 요즘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팔 생각 있으시면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훈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사실 그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었다. 금요일 저녁 상훈은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천천히 음미했다. 내일이면 아이들이 온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를 저녁이었다. 그의 손에는 완성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묵직했다. 그 안에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씁쓸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상훈은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상훈은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은 이미 평온했다. 토요일 정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상훈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준호와 민수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갈 작정인 듯했다. 아버지, 저녁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밝게 물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과거 가족들이 함께 모이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식사 내내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서두르는 말투였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죠?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시급한데. 그래, 생각 많이 했다. 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준호와 민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얼굴에 가득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다. 상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다. 시설 사진, 비용 안내, 프로그램 소개. 모든 것이 세세하게 조사되어 있었다. 이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준호가 거들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다. 상우는 책자를 내려놓고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너희들 진심이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요양원에 가길 바라는 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준호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연하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변명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다. 두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상훈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뭔데요? 준호가 물었다. 상훈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유언장, 재산신탁 계약서, 증여계약 취소 통지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공증된 최종 재산 처분 문서.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내 재산 말이다. 이미 다 정리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5년 전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사전증여 전부 취소했다. 법적으로도 이미 무효다.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재산은 전부 박순자 여사에게 간다. 박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두 아들은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다. 박순자는 10년 전부터 상훈의 집을 돌봐주던 가정부였다. 주 3회 방문해서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해주던 사람. 아들들에게는 그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정도로만 인식되던 존재였다. 가정부요? 가정부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박 여사는 지난 10년간 너희들이 하지 않은 모든 걸 해줬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명절에도 혼자 있지 않게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지.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우리도 바빴잖아요.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민수가 항변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었다. 상우는 차갑게 웃었다. 바빠서 부모를 돌보지 못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일주일 전 여기서 나눈 대화 다 들었다. 내가 2층에 있을 때 아래층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느냐? 아버지가 듣고 계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나누는 것, 예금 나누는 것, 누가 더 받을지 싸우는 것까지 다 들었다. 심지어 내가 죽기도 전에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하더구나.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지. 상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우린 법적 상속인이에요. 그래라. 모든 서류는 변호사와 공증인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했다. 법정에서 보자.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꿈꿔왔던 재산, 계획했던 미래, 당연하다고 여겼던 권리. 모두가 허상이었다. 이제 나가주겠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준호와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문이 닫히고 상우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정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교훈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준 사람에게 보답했다는 사실. 상우는 전화기를 들어 박순자에게 연락했다. 박 여사,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주실 수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상우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 공기를 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알아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상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너희들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재산을 원한 건 문제가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물려주고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나눠 가질 재산 덩어리로만 봤단 말이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도, 내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누려 했던 것도 그 모든 게 너희들의 편애 때문이었어.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잖느냐.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상우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준호도 찾아왔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훈이 돌아오자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다. 상우는 현관문을 열려 했다. 준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말 취소할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상우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진심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우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겠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증인도 있고 공증도 되어 있다는 걸.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로.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이는 거다. 상우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준호가 다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뭘 해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건데요? 상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용서는 너희들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문이 닫혔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다음 날 일요일 박순자가 집을 방문했다. 상우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다. 박순자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제가 이런 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드님들이 있으신데. 박 여사,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10년 동안 여사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사는 일 이상의 것을 해줬어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고, 아플 때 챙겨줬고, 명절에도 찾아와 줬잖아요. 그게 어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박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사장님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여사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상우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박순자가 돌아가고 상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호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가족 여행을 갔던 날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상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가족이 남이 되어버렸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는 앨범을 덮고 일어섰다. 서재로 가서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기록하기로 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산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훈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상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했다. 또 주말에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박순자는 여전히 주 3회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다. 어느 가을날 상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것. 재산도 명예도 혈육도 중요하지 않았다. 진심 어린 관계, 그것만이 진짜였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와 민수였다. 두 형제는 공원 입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상우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책을 읽고 바람을 느끼고 자신의 시간을 즐겼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상우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상우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점점 짙어지더니 마침내 어둠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상우는 알았다. 어둠이 지나면 다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